안녕하세요. 영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작품은 교과서 266쪽의 흥보가입니다. 참고로요. 선생님이 지금 흥보가 영상을 한 5-6번째 녹화하고 있어요. 중간에 실수를 자주 한다든지 혹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든지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파일이 갔다든지 하는 일들이 연거푸 생겨서 재녹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이 최종 녹화이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세요. 네, 이 흥보가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 흥보가는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작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 흥부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 흥부전과 흥보가의 차이는요, 갈래에 있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흥보가는 노래가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판소리와 관련된 갈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판소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접근해 봅시다. 이 흥보가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미 흥부전의 내용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문학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당시 조선사회 현실과 연결지어서 이 작품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시대적인 배경을 파악하면서 작품에 어떻게 이 현실이 녹아들어 있는지, 어떤 창작자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이 문학 시간은 자연스럽게 한국사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겠네요. 네, 앞줄거리, 이제 흥부전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 흥부전의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를 기점으로 이 사회의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요, 크게 4가지 요소에서 사회가 빠른 변화를, 또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출발점이 되는 것은 농업 생산량의 증가입니다. 이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 이유에는 모내기법이라는 농사법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함께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모내기를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모내기가 생기기 전에는요, 그냥 농부들이 논에다가 바로 벽실을 심어서 벼를 수확하는 형태의 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수확량이 생각보다 적고 또 가뭄이 들거나 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민 결과로 이제 모내기법이라는 벼농사의 한 방법이 개발됩니다. 이 모내기법은요,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트랙터에 보이는 이 잔디같이 생긴 거요. 요게 지금 벼의 싹입니다. 그러니까 모판이라는 상자에 먼저 벼의 씨를 뿌려서 이 싹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논으로 옮겨 심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확량이 늘어나고 또 모내기 하기 전에 논이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요, 전국적으로 이 모내기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가족이 또 우리 마을이 1년 동안 먹고 살 만한 쌀이 충분히 마련되었다면 남는 농작물이 생기게 되죠. 잉여 생산물이요. 이 잉여 생산물 과연 썩게 놔둘까요? 그렇죠. 이거를 썩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파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 생산량의 증가는요, 필연적으로 화폐의 활발한 유통으로 연결됩니다. 일단은요, 이 화폐 얘기를 잠깐 해보죠. 조선시대 전, 고려시대만 해도 이제 은으로 된 어떤 당시에는
화폐의 대체제로서 은으로 거래를 하고는 했는데 또 조선 전기에는요 주로 쌀, 면포 요런 것들로 백성들이 일반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잉여 생산물이 급증함에 따라 어떤 유통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거래량이 아주 증가하게 됨에 따라 그냥 이런 쌀과 면포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가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되고요. 이제 선생님이 가져온 사진은 조선 후기에 최초로 발행된 화폐 상평통보입니다. 우리 엽전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이제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면은 여러 개를 묶어서 백성들이 들고 다니면서 금전 거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시장 거리를 그림으로 재현한 것인데요. 보면은 뭐 해산물, 또 종이, 그리고 뭐 면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이 되었고요. 한편으로는요, 이제 이 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도 생기죠.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박명수처럼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확산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혹은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조선시대가 유교 가치관에 의거한 사회였기 때문에 뭔가 돈을 가지고 하는 상행위는 굉장히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돈의 실질적인 힘이 세지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차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흥보가에 나타날 예정이니까 한번 눈으로 익혀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요,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린다는 건데요. 이 돈의 힘이 세짐에 따라서 그동안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계급이 흔들리는 거죠. 한번 신분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양반 지배층이 있고요. 그 밑에는 중인, 그 밑에 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시장에서 주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네, 상민 혹은 또 중인이 시장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농작물을 많이 생산해서 팔았던 농부들이 부자가 되는 부농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뭐 상민 아니면 중인에 해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이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이제 양반들은요, 몰락하게 됩니다. 그들을 몰락 양반이라고 합니다. 이 양반의 경우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느냐면요. 이제 유교적 관점에서 양반들은 학문을 공부하는 아주 고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제 돈을 만진다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교양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들이 중인이나 상민보다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일반 백성처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이 그림에는 3명의 사람이 있고 이들은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옷차림새를 주목해 봅시다. 자, 지금 이 남성이 쓰고 있는 모자, 이 모자가요, 바로 양반만이 쓰는 모자라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이 지금 양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인데도 맨손으로 노동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노동을 해야 할 만큼 경제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옆에는 아내인데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자식 한 명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만큼은 벼슬길에 나아가서 출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에도 당시 조선시대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분제 얘기를 이렇게 해보았고요. 이제 정치 얘기로 잠깐 옮겨가 볼까요? 이 정치는요, 청렴 결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매관, 매직. 이제 관직을 정정당당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줌으로써 얻어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게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고요. 또 이 매관매직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매푸운팔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조선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볼기를 맞는 곤장형이 있습니다. 태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곤장을 맞아야 될 죄인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이 죄인이 돈은 많은 상황이라면 이제 돈을 줄 테니 자기 대신에 맞아줄 사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많은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겹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 돈을 나에게 달라 하는 일종의 매품팔이 알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이한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남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갚아주고 쌀이나 돈을 받는 그런 암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곤장을 맞는 사진, 연출된 사진인데요. 되게 이 나무로 된 막대 곤장이 별로 안 아파 보일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몇 대만 맞아도 이 엉덩이 살점이 터져 나간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이제 형벌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곤장을 대신 맞는, 그러니까 매품을 파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 목숨과 돈을 바꿀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흥보가에도 이 흥보가 매품을 팔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좀 더 상황에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4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으니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판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조선 후기의 또 예술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판소리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판소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창자와 또 옆에서 북을 치면서 추임새를 넣는 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인 공연이라고 하죠. 물론 이 판소리에서 공연을 보면서 이제 호응하는 청중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판소리는요, 사실 이름이 굉장히 단순한 조합입니다. 이렇게 넓게 사람들이 모여서 판을 꾸리는 상황에서 그 중앙에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하는 사람, 판소리 이런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아주 성행했던 인기가 많았던 음악 공연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글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 2가지의 차이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출발은요, 판소리입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를 재밌는 노래로 부르는 것이 판소리인데, 판소리는 결국은 음악 장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판소리, 음악, 노래의 가사를 글로 옮겨 적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문학의 영역이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음악이 아니라 문학에 해당하는 갈래가 됩니다. 우리는 그럼 판소리를 보는 걸까요? 판소리 사설을 보는 걸까요? 네, 우리 교과서에 실린 흥보가는 글로써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설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의 소설책으로 정립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흥보전,
뭐 춘향전 할 때 전이 바로 이 소설의 갈래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 이제 판소리, 노래 가사, 대본, 공연 대본, 이 사설 갈래를 보는 것이니까 소설이라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판소리의 특히 사설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려고 이제 수지가 출연했던 도리화가 영상도 짧게 보여주었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조선시대에는 판소리를 할 수 있는 건 남자뿐이었습니다. 여자가 할 수 없는 사회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수지가 내가 비록 여자로 태어났으나 판소리 한번 하고 싶다 하여서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당시 유명한 판소리 명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삼고초려 끝에 아주 판소리를 열심히 배우고 결국은 자신의 입지를 다져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이제 수지가 이 촬영을 위해서 열심히 판소리를 실제로 연습하고 공부했다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에서 보고 있는 이 흥보가는요, 결국은 누군가가 이 노래 가사를 체록했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이 바로 김연수 씨입니다. 우리는 김연수 씨가 체록한 흥보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신 판소리 명창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록 없이 노래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판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또 선생님이 같이 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흥보가를 미리 좀 살펴본 친구들이 있다면 약간 특이한 점 발견하지 않았나요? 네, 어떤 특이한 점이냐 하면요. 이제 이렇게 훑어보니까 일반 소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은요, 이제 여러 사람의 대사가 번갈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보 마누라 울지 마오,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오리다. 이거는 흥보의 대사인데요. 자, 보통 소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대사가 나올 경우에는 이 다음 줄에 이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설의 경우에는 그냥 같은 줄에 이어서 읍내는 무엇하러 가시오? 아내의 말이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길고 빽빽한 형태로 안일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이 판소리 사설의 원래 기록된 형태를 따랐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게 있다면 해결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지금까지 흥보가의 어떤 녹아있는 조선시대의 사회적인 변화, 특히 후기의 변화 4가지를 알아보았고요. 한번 다시 PPT를 보면서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자, 우리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는 것, 남은 농작물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상품들이 유통됨에 따라서 화폐 역시 활발하게 유통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는 부정적인 가치관이 성행하였다는 것. 또한 이제 이 돈의 힘이 세지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돈이 신분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됨에 따라서 돈을 많이 가진 부자 농민, 분홍, 혹은 경제력이 없어진 몰락한 양반들과 같은 조선 전기에는 없던 유형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치가 굉장히 부패한 상황이었다는 것. 특히 흥보가에서 보게 될 것은 이제 매품을 파는 매품팔이라는 어떤 이상하고 아주 비정상적인 사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판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판소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공연하는 음악의 갈래이지만 우리는 지금 문학 교과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을 하기 위한 대본 혹은 노래 가사를 이제 글로써 기록된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래는 판소리가 아니라 판소리 사설에 해당한다 라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위의 내용들을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흥보가의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미리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흥보가가 교과서에 분량이 좀 상당히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말고사에는 전 과목 시험을 보고 시간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들의 공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딱 수업할 부분과 시험에 낼 부분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에 낼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실제로 수업도 거기서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269쪽을 볼까요? 네, 269쪽에 안일이 이렇듯 마누라가 울음을 우니 여기서부터 271쪽에 중간에 얼씨구나 돈 봐라 하는 부분까지, 자 269쪽부터 271쪽까지 우리 중간에 잘라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모두들 잘 이해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만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 들은 내용 꼭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